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서 이제 한국 정치는 그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깊은 경랑 속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저희 이승만 학당은 한국 근현대사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 약 20여 회에 걸쳐서 한국 근대화 세력의 형성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내보낼까 합니다. 한국 근대화 세력의 형성이라고 할 때 이 근대화 세력은 물론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시리즈가 되겠는데, 그 건국 세력의 정체는 바로 근대화 세력이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시리즈를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일본에서 해방돼서 약 3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1945년부터 2024년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장면, 단 하나의 사진을 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꼽고 싶습니다. 네, 잘 알려진 사진이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찍은 한반도 야간 촬영 사진입니다. 노랗게 불덩어리처럼 보이는 곳이 수도권이죠. 이 한반도 지도가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요쯤이 이제 대구가 되겠죠. 그리고 더 아래가 부산, 경남권이 되겠습니다. 부산은 나오지 않았고요. 광주도 제법 밝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위쪽으로는 무슨 바다에 밝은 섬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도권의 북쪽에서 그래도 밝게 빛나고 있는 곳은 평양이겠죠. 그 동쪽에 있는 것은 아마 원산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 위에 뭐 함흥과 흥남 이런 정도가 될 것이고요. 자, 이쪽이 동해바다, 이쪽이 서해바다인데 이 동해와 서해의 색깔과 북한 지역의 색깔은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치 북한에는 많은 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북한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김일성 기념관이죠. 48년에 어떤 체제를 선택했느냐, 어떤 체제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후 수십 년 만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역시 나사에서 2016년 12월 8일에 찍은 야간 사진인데요. 왼편은 동아시아고요. 오른편은 아프리카인데요. 이 동아시아의 오른편 끝쪽에 있는 밝은 점들이 있는 곳이 일본이고, 그 왼편에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서울 수도권이 되겠고요. 이 지도에서 북한은 밝은 점조차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뭐하고 비슷하냐? 옆에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의 이 내륙 지역, 열대 우림 지역이죠. 또는 아프리카 북부의 이 넓은 지역, 여기는 어디예요?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 이 지역에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한의 인구 밀도는 이 사하라 사막 지역이나 이 열대우림 지역에 비교하면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야간 사진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하라 사막 지역이나 또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과 비슷하다. 이것이 북한의 낙후된 정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은 이 유라시아를 휩쓴 공산화의 사태를 북이 38도 선에서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지했느냐? 한편엔 미국이고 또 한편에는 이승만과 그를 지지한 한민당 등 건국 세력이죠. 공산화의 물결이 한반도의 끝까지는 오지 못하고 38선에서 가까스로 저지가 됐기 때문에 아까 보신 그런 위성 사진의 결과가 그 60여 년 뒤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체제는 한 나라의 부와 번영, 빈곤과 쇠퇴를 결정합니다. 즉,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와 번영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빈곤과 쇠퇴의 길에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쓴 책이 있습니다. Why Nations Fail. 한국어로는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올해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세모글루 또 로빈슨 이 두 사람이 2012년인가에 낸 책입니다. 약 12년 전인데 그때 나온 획기적인 저작의 결과로서 아세모글루와 로빈슨 이 경제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2024년에 받은 것이고요. 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포용적인 제도를 갖춘 국가, 반면에 착취적인 제도를 가진 국가, 이 두 나라의 진로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물론 inclusive인데 보다 많은 사람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수만이 참여하고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고 다수가 배제되고 체제로부터 다수가 아무런 편익을 얻지 못하는 체제, 이것을 착취적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포용적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권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제도, 국가 소유죠. 사유재산권이 없습니다. 또는 명목상으로는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언제든지 국가 지배계급에 의해서 약탈당할 수 있다. 이것도 사유재산권이 성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사유재산권 외에도 법치, 룰 오브 로, 법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또 다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포용적 제도라고 저자들은 불렀고요. 이 포용적 제도를 갖춘 나라, 포용적 체제를 갖춘 나라는 번영하고 그렇지 못한 착취적 제도를 갖춘 나라, 착취적 체제에 머무른 나라들은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실제 나라들의 경로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동유럽국, 지금은 이제 중부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동유럽 국가들, 또 1945년 이전까지는 하나의 민족이요 하나의 동포였지만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게 된 북한, 이 두 쪽은 포용적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남한은 포용적 체제를 갖췄고 그래서 번영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38선의 경제학을 담은 책이다. 뭐 이렇게도 평했습니다. 자, 체제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소련군과 소련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공산당 일색은 아니었어요. 좌우 연립 정권이 세워졌는데 얼마 안 가서 공산당이 다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됐어요. 헝가리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련은 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위성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일종의 완충 장치인데요. 소련이 있는데 저 건너편에 미국과 서방 세계, 서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언젠가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더라도 제3지대, 완충지대에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러려면 위성국가가 필요하다 해서 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공산국가를 수립하기로 확고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갔던 건 아니고 초기에는 연합정부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뭐 압도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 또 갑자기 국민들의 참정권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공산 체제를 선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립정부, 그러니까 공산당과 다른 정당들, 뭐 사회당이라든가 또는 헝가리에는 독립소지주당 뭐 이런 정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당들과 협력해서 연립정부를 세웠는데 그러면 연립정부 내에서 어떤 포스트,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수상 또는 뭐 재무부 장관, 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이 공산당은 무력 부서를 장악합니다. 내무부와 경찰력 또는 국방부 이런 무력 부서를 공산당이 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무력 부서를 발판으로 해서 다른 연립 정권의 정당 간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데요.
이 헝가리에 있어서는 라콧이라고 하는 헝가리 공산당 서기장이 그 유명한 살라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살라미는 소시지의 일종이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근래 한국에 소개되고 또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런 소시지가 되겠는데, 이 살라미 소시지는 어떻게 먹나요? 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얇게 썰어서 먹죠. 바로 이런 식으로 비공산주의자들을 살라미처럼 썰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 헝가리 공산당 서기장 라코시의 방침이었고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정 파트너 조각내기입니다. 하나하나 조각내서 없애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경찰 내에 정치보안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가 반대파를 제2차 대전의 전범, 그러니까 독일에 협력한 전범으로 몰아서 숙청을 합니다. 제일 먼저 숙청하는 것은 우익이에요. 처음엔 우익 간부들 또는 연립정권의 우익 파트너들을 전범으로 몰아서 처형하고, 그 다음엔 중도파를, 나아가서는 공산당 내에서도 자신을 제외한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자, 헝가리에서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6만 명이 전범으로 몰려서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그중에 2만 7천 명이 유죄를 받고 1만 명 이상이 구속되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189명이나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자, 한 200명 가까이 사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사회는 완전한 공포사회로 가겠죠. 그 이후에는 공산당 일당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소련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서 헝가리 등 동유럽에서 벌어진 일인데, 북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북한은 역시 소련군이 점령을 했고, 비록 남한에서처럼 미군정 이런 식으로 소군정이 실시되지는 않았어요. 소련군은 슬쩍 뒤로 물러나고 북한 주민들이 자치기구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했죠. 바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련군이 꼭두각시인 공산당을 내세워서 북한을 통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신탁 통치 결정이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이 일어났는데, 북한에서도 조만식의 조선민주당 쪽에서는 신탁 통치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그를 연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만식은 다시는 북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일당 독재가 1945년 말부터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곧 이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지고 또 토지개혁을 하고 또 중요 산업이 국유화되고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공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역시 소련군의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반면에 남한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남한은 천만다행으로 미군이 어쨌든 점령을 했고, 그리고 미군정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미군정은 소련 군정하고는 달랐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미군정기에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여러 번 심각한 폭동을 일으켰는데, 바로 남로당의 폭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로당은 미군정기에 결코 불법화되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정당이었어요. 그 간부에 대한 체포령은 내려졌어도 남로당은 불법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정치활동이 그만큼 자유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남로당과 같은 좌파부터 중도파, 그리고 한민당, 또 이승만, 이런 우파 간의 치열한 건국정치, 사실은 전쟁이었죠. 건국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우파가 승리를 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 미국의 도움은 북한에서의 소련의 도움만큼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대한민국 건국 세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건국 주체가 누구냐? 이승만과 독립촉성국민회, 또 한민당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민당은 김성수 등 호남파가 주축입니다. 김성수가 호남 출신이고 또 김성수의 유력한 친구였던 송진우, 물론 송진우는
1945년 12월에 암살당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김성수와 송진우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호남의 민족주의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그 밖에도 안창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서북파들이 또 참여했습니다. 안창호는 물론 1938년에 사망합니다만 국내에서 안창호를 따랐던 인물들이 대거 이 한민당에 역시 참여를 하고요. 또 이승만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도 한민당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립촉송국민회, 독촉국민회는 하나의 정당은 아니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여러 정파의 연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민당 멤버들도 개별적으로는 이 독촉국민회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승만과 그를 지지한 기호파, 경기 충청 일대의 우파 인사들, 안창호의 서북파, 저 평안도 황해도 출신의 민족주의자들, 그 다음에 김성수와 호남파, 김성수와 관련을 맺었던 호남 출신의 민족주의자들, 이 세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제 때는 실력 양성 운동, 또 외교 운동 이런 것에 주력했던 사람들이고요. 실력 양성 운동은 또 다른 말로는 준비론이라고도 해서 준비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한국 독립운동사의 서술, 이건 물론 한국사 학자들 또 역사 교육자들이 한 것인데 이것은 이런 대한민국 건국 세력의 독립운동을 전혀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내년부터 2025년부터 쓰이는 새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전에까지는 교과서가 그래도 한 권이었는데 지금은 두 권으로 또 쪼개놨습니다. 이 한국사의 제2권, 이것이 일제 식민 통치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크게 두 파트예요. 1. 일제 식민 통치기, 2. 대한민국기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일제 식민 통치기는 5개의 장, 5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2장과 제3장 그리고 제5장 이렇게 3개 챕터가 민족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관한 챕터고요. 첫 번째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관한 챕터, 그리고 요 네 번째 챕터는 일제 때의 사회 변화, 그리고 일제 때의 문화운동 이런 것에 관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족운동에 관한 챕터가 2장과 3장과 5장 3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 이 세 챕터의 주요 절을 보면은 이렇게 3절, 6절, 2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한 것들이 특히 서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입니다. 자, 여기서 3장과 5장은 무엇이 다르냐면 3장은 대체로 20년대와 30년대 전반을 다루고 이 5장은 1930년대 후반과 1945년 전반 이 시기를 다루는 겁니다. 물론 이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 외에 그럼 다른 부분은 서술이 잘 되어 있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910년대에 관해서 제가 엉터리 독립운동서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1910년대의 국내 독립운동에서 주로 연해주와 요 만주 일대의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소항목으로 미주 지역이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승만은 언급도 없습니다. 안창호와 박용만 두 사람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계기로 해서 3.1운동이 벌어진다 해서 3.1운동에 대해서 쭉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귀결점은 뭔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 말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기에 대통령이 됐다, 그의 노선은 뭐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오른편에 소개된 사진은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했던 김규식이 들어있는 사진이고요. 이 왼편에 있는 뭔가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다 모인 듯한
이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직 상해에 부임하기 전 1920년 1월 1일 신년을 기념해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인 사진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승만이 들어있는 사진은 안 쓴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임시정부의 숨은 주역들이라고 해서 정말 잘 알기 힘든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아주 크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름만 나오는 거. 이게 내년부터 쓰일 새 교과서입니다. 자, 정작 더 큰 문제는 이 제3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장 독립전쟁에서 봉오동 전투, 홍범도인가요?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김좌진의 활동을 쓰고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의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이 얘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의열투쟁, 이건 이제 항일 테러 활동이죠. 여기에는 김원봉의 의열단 활동에 대해서 이만큼 서술하고 그 다음에 김구 한인 애국단 활동에 대해서 여기 이봉창과 윤봉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일 테러 활동이 국내외 곳곳에서 벌어졌다 해서 이 주요 인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는 물산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 또 농촌 계몽 운동 이것을 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어떻게 되었느냐? 일제에 영합한 자치운동에 빠졌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광수와 최린, 김성수. 이광수는 문학가인데 국내에서 안창호를 대리한 국내에 있는 서북계의 리더입니다. 이 서북파의 리더인 이광수, 천도교의 리더인 최린, 호남파의 리더인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일제에 영합한 자치운동가들이다.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한 서술을 맺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이광수와 최린, 김성수가 자치운동을 한 것이냐? 일본에게서 자치권 좀 주십시오 하는 이 운동을 했느냐? 아닙니다. 최린은 자치권을 얻으려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만 이광수와 김성수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엉터리, 사실이 아닌 것까지 들으면서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에 가면 항일 전선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무장투쟁이 벌어졌다는 건데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많은 중국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벌였다 하는 얘기를 매우 큰 비중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193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은 김원봉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40년대 가면 김구의 중경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또 장황하게 썼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승만의 이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엉터리 독립운동사인데 즉 대한민국을 낳은 독립운동은 홀대하고 무시합니다. 이승만은 투명인간이에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에서 탄핵됐다. 이거는 언급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름 나옵니다. 어디에도 이승만이 어떤 생각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운동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창호와 김성수계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듯이 일제에 투항한 자치파다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성립과 무관하거나 그것을 방해한 독립운동 세력 이들은 상찬하고 상을 주고 칭찬하고 또 현창 두드러지게 알립니다. 자, 무장투쟁과 테러활동 김원봉의 1920년대 의열단 활동 김원봉의 1930년대 중엽 이후 민족혁명당 조직 또 조선의용대 조직 이런 것은 엄청나게 크게 다뤘습니다. 근데 김원봉은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그나마도 김일성의 미움을 사서 숙청당한 인물이죠. 대한민국의 성립을 방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 세력을 널리 상찬하고 현창한 것이 교과서입니다. 1930년대, 40년대에는 김구와 김원봉만 부각을 시켰습니다. 노골적으로 김일성을 부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이름은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교과서를 다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아마 김일성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묵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만주에서 1930년대 후반에 유격대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 한 단락을 들여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독립운동의 정사입니다. 이 독립운동의 정사에 영향을 미친 외적인 요인을 저는 두 가지 꼽습니다.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의한 해방입니다. 자, 식민지 근대화는 이 땅에 최초로 근대법에 의한 지배, 법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요. 또 시장 경제가 도입된 것을 말하고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법치와 시장 경제와 산업화, 이것이 식민지 근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본이 한국인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식민지 근대화를 한 건 아니죠. 일본의 식민 지배의 목적상 필요해서 식민지 근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인에게도 혜택을 줬고 한국인도 그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내에 근대화 지향 세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공업자가 생겼어요. 지주로서 상공업자로 전환한 사람도 있고 물론 또 지주를 겸하면서 상공업자도 하는 인천 김성수 가문이 대표적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비난하는 사람이 일제 때 기회를 잡아서 기업가로 성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화신백화점을 만든 박흥식은 그다지 부유한 집안의 출생자는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대기업을 일궜습니다. 또 빈농 출신의 인물이 소상인을 하다가 나중에 조선 제1의 메리아스 공장주로 성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평양의 손창윤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렇게 그 출신이 지주건 빈농이건 중농이건 많은 상공업자들이 생겼어요. 농업 쪽에서도 수리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대토지를 경영하는 새로운 지주층도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기업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엔 대기업가도 있고 중소기업가들도 있어요. 또 많은 전문 지식층의 인물들도 생겼습니다. 근대 학교가 생겼고 그 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고등교육까지 조선이든 일본이든 또는 미국이든 고등교육까지 받은 전문 지식층들이 생겼고요. 또 비록 일제에 협력했지만 일본 총독부에 참여한 많은 한국인 관리들도 생겼습니다. 한국인 교사들도 다수 생겼고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근대화에 적응하고 또 근대화를 지향하는 세력들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 중에서도 근대화를 전망하는 독립운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실력 양성론. 실력 양성이란 것은 크게 보면은 교육과 산업이에요.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그래서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하고 더 고도의 기술을 몸에 익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르자고 하는 것이 실력 양성론입니다. 또 산업을 양성하자 하는 것이 실력 양성론입니다. 조선인 경제, 한국인 경제를 발전시켜서 장차 독립의 토대로 삼자 하는 것이 실력 양성론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힘만 기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을 상대로 미국과 같은 유력한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 독립의 당일성을 널리 설파해서 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얻자고 하는 외교운동, 외교론도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런 근대화 전망의 독립운동도 펼쳐진 것이고 반면에 단순한 무장 독립투쟁, 또 항일 테러활동, 의열투쟁, 또 중경 임시정부, 공산주의 운동, 이 세력들은 반근대화 내지는 비근대화, 근대화에 아예 관심이 없는 또는 근대화를 꺾으려고 하는 운동 세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경 임시정부가 왜 그러느냐? 자, 중경 임시정부는 1941년인가에 발표된 건국강령에서 토지 국유론을 제창했습니다. 또 중요 상공업, 대상공업은 국유화한다 하는 것이 건국강령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국가사회주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근대화와는 배치되는, 그와 대립되는 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경향의 독립운동이 진행이 됐는데 천만다행으로 남한에서는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습니다. 근대화 세력이 미국이 허용하는 자유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이 반근대화 세력 또 비근대화 세력과
투쟁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서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화 전망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를 담당하는 근대화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그리고 이 근대화 세력이 해방된 공간의 건국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뒀느냐, 이걸 서술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정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서론격으로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부터 한국 근대화 세력의 형성에 관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